안녕하세요. 사소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사건으로 비화되는 성희롱. 조직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왜 예방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한때 언론의 뜨거운 감자였던 S전기 성희롱 사건. 전자영업팀에 새로 배치된 이 대리는
부서장의 끈질긴 성희롱에 시달립니다. 참다 폭발한 이 대리. 2년 만에 부서장의 성희롱을 고발하고 부서 이동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회사를 그만둘 순 없었어요. 2년 동안 이악 물고 참았죠. 그런 일로 입에 오르내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결심하고 회사에 얘기했으니 어떤 조치가 있겠지. 조치가 되면 좀 나아지겠지 했어요. 회사를 믿은 거죠. 그런데 상사의 비위에 맞추는 것도 영업 능력 아닙니까? 응? 여사원으로서 해야 하는 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만 맞추라고 한 거죠. 회사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건 종결. 이후 이 대리는 따돌림과 왕따에 시달립니다. 그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회사 생활하면서 그 정도는 다 힘들잖아요. 이래서 여사원은 뽑는 게 아니라니까요. 까칠해서 원. 7개월간의 대기 발령, 사회봉사단으로의 강제 발령 등 주요 업무 배제와 불이익은 계속됩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가해자가 퇴사해서 회사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네요. 처음부터 잘 알아서 처리했으면 좋았겠지만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건 연루자들의 진술 잘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싶지만 여전히 우리 일터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희롱 피해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여성 10명 중 1명이 한 번 이상 성희롱 피해를 본 적이 있다. 그중 78.5%는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1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2위였습니다.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성희롱이란 운 없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무관심한 조직 문화에서 발생하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예방 절차의 필요성을 모르는 조직에서 문제는 더 확산되고 심화됩니다. 앞선 사례를 봐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희롱 사건에 얽혀 일자리를 잃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회사 역시 직원 간의 갈등, 인력 손실, 조직 문화의 퇴보와 같은 결과를 원치는 않았겠죠. 성희롱을 예방하거나 사건이 커지기 전에 회사가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모두 함께 성실하게 일하고 일 속에서 보람을 찾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 행복한 일터는 행복한 삶의 조건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성희롱 없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얘들아 반갑다. 정구야. 아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차가 좀 막히네.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진짜. 왜 이렇게 많이 그랬어? 얼마만이야 이게 진짜. 근데 전 얼마 전에 선배 얼굴 봤는데. 언제? 봤으면 인사를 하지. 아니, TV에서 봤거든요.
진짜? 무슨 일로? 아니, 제 저녁 먹고 뉴스 보는데 이 선배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선배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 났다던데. 야야, 너는 쓸데없이 말 많은 거 여전하다. 어? 별일 아니거든. 그게 별일이 아니야. 나도 봤어. 순수야,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 선배님, 잠깐만요. 입 아프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저께 신상 노트북 하나 구입했거든요. 이게 동영상 기능이 빵빵해요. 제가 무선 인터넷 접속해서 뉴스 동영상 직접 보여드릴게요. 야야, 이거 뭐 하려고 봐? 아이, 별일인지 별일 아닌지 직접 보면 되잖아요. 그쵸? 자, 모이세요, 빨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뉴스쇼 남녀 공감 해피데이입니다. 한 공공기관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이 발생해 2명의 여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곡된 조직 문화가 만들어낸 이번 사건,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내 성희롱 사건으로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한 직원을 만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괜히 여자들이 발끈해서 그렇지. 원래 그 여직원이 행실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둔 여직원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직원들끼리 음담패설도 하고 외모 가지고 놀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통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지난달 이 회사 업무부 회식 자리에서 엠모 팀장이 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다른 여직원에게는 부부관계에 관해 물어보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문제가 됐는데요. 진짜 억울합니다. 난 그냥 동생같이 귀여워서 스스럼 없이 대한 건데 그걸 갖고 성희롱이니 뭐니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죠. 해당 여직원은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평소 옷차림과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데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진정을 취할 수 있도록 여직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해당 팀장에겐 주의를 줬으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거고요. 뭐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부풀려져서 그렇지 별일 아니에요. 현재 여직원 2명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사 측이 성희롱 사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김용필입니다. 회사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한데요. 그렇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단순한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자, 이번 사건을 취재한 김용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김용필 기자. 네. 이 성희롱 사건이 보았을 때 그냥 뭐 가벼운 성적인 언행, 농담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성희롱에 괴로운 나머지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지어는 자살을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인데 예. 이렇게 문제가 커지기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회사 내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충 상담원과 고충 심의위원 기능이 잘 갖춰져 있다면 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요. 관련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조치 지침을 보면 기관별로 남녀 각 1인 이상 성희롱 고충 상담원을 지정해서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성희롱 피해자는 자책감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고충 상담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관 내에서조차 해결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에서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있더라도 형식적이었고요. 그럴 경우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이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나 가해자 그리고 조직 자체가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입기 전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찾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여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회사 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떤 얘기입니까? 이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평소에도 이 직장 상사와 남자 직원들이 성차별적인 농담을 하고 음담패설을 내서 여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성차별적인 관행도 공공연하게 행해줘왔고 또 업무에서도 여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잘못된 조직 문화가 결국 성희롱 사건까지 만들고
회사 망신을 시킨 격이 됐는데요. 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성희롱 사건 이면에는 직장 내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이 숨어 있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성차별을 하지 않는 조직일수록 성희롱 사건 발생 확률도 낮을 뿐 아니라 해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된 공공기관 역시 잘못된 호칭 사용과 외모 평가, 성적 농담을 묵인하는 등 구태의연한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은 한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우와, 김혜정 씨. 야, 오늘 날도 더운데 아주 시원하게 입었네. 에? 아, 네. 이 남자들이 말이야,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어. 밑에서 바람이 술술 불어오면 좋잖아. 그치, 박대리? 여자들도 불편한 거 많아요. 평소 이 회사는 성적인 농담을 스스럼 없이 하고 외모에 대해 비유나 평가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축하해요, 선배님. 고마워. 최근엔 공모에서 당선된 여직원 대신 차순위자인 남성을 발령해서 무리를 빚었는데요. 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해외에 생활이 불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여직원을 배려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 자리.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남이야? 어? 우리는 한 가족이야. 패밀리! 자, 한 잔씩 쫙 마시고 모든 걸 다 풀어버린다. 오케이? 김효진! 고! 김효정! 아유, 박대리, 나가서 같이 기분 좀 풀자. 노래 좀 하고. 됐어요. 아, 회식에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아유, 미수건님 기분 좀 풀으세요. 부장님, 왜 자꾸들 그렇게 부르세요? 부장님이 제 동생도 아니잖아요. 미수건님, 아이 좋잖아, 정겹고. 남자든 그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아이고, 별걸 다 트집잡네. 아이, 그렇게 여자가 뻣뻣해서야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 여자는 자고로 부들부들 야들야들 해야지. 부장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춤을 강요하고 음담 배설과 부부관계까지 묻는 등 성희롱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부장님, 지금 브루스 타임 어때? 브루스? 브루스 타임? 아, 개민씨, 당첨! 여직원은 블루스를 강요하는 상사가 불편했지만 평소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회사 분위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를 떠난 김효정 씨는 그날 밤 성희롱 사건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날 출근도 못했어요. 화도 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들이 보고서가 이게 뭐야? 어? 어제 야근하다더니 야동 봤지? 아니에요. 아이고, 작작 좀 해라, 작작 좀. 코가 커서 그런가? 아, 부장님 참. 알았어. 아, 예.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예. 왜? 부장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무슨 얘기? 지난번 회식 자리요. 내가 좀 장난이 심했지? 미안, 응? 해당 팀장에게 공식 사과와 각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김여정 씨의 행동이 지나치다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 불만 있는 다른 직원의 사주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피해자는 인권위에 성희롱을 진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후로 피해자에게 업무상의 불이익까지 더해지면서 스트레스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죠. 후배가 회사 나갈 때까지. 선배로서 막아주지도 못하고 지켜보는 저도 죽을 맛인데 본인은 아마 지옥 같았을 거예요. 선배님, 요즘 회사 분위기 쌀벌해서 죽겠어요. 거래처에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는데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다. 야. 평소에는 다 내놓고 나 좀 봐주세요 할 때는 언제고. 하여간 여자들이나. 선배님. 배 안 고파? 배고프지? 배고파 죽겠어요. 밥 먹으러 가자. 예. 빨리. 결국 해당 여직원은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 회사를 떠나야만 했고 같이 근무하던 선배도 얼마 뒤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고 성적 농담이 일상화되어 있는 기관.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왜곡하고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조직 문화가 구성원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언젠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배, 이게 별일 아니에요? 결국 여직원들이 전부 그만둔 거네요. 분위기가 저러면 회사 다니기 힘들지.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럴 의도는 없었거든. 성희롱이란 건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피해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느꼈을지 그 감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라고.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권위적인 것 같아. 아무래도 좀 그렇지. 윗분들이 좀 보수적이고 여자들은 승진하기도 어려운 편이야. 이렇게 보니까 새삼 미안하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본 건데요.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일수록 성희롱 발생 확률이 되게 높대요. 뒷수습도 문제야. 니네 회사처럼 서로 니 편 내 편 나뉘어 싸우는데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니? 이미지도 나빠질 거고. 내 친구 회사는 성희롱한 부장님이 결국 회사를 그만뒀대요. 성희롱은 개인 문제가 아니야. 우선 사건이 발생하면 구성원들이 가해자 편과 피해자 편으로 나뉘어 갈등을 하게 되고 생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관 이미지도 나빠지게 된다고. 그렇지.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퇴사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인재를 하루아침에 잃는 거야. 조직 문화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 근데 요즘 성희롱 문제 정말 심각하더라. 뭘 또 몇몇 회사 얘기지. 아니에요. 이 뉴스 보니까 여기저기 아주 심각하던데요. 한번 보세요. 한 취업 사이트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3명 중 2명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35.6%로 가장 많았고 음담 패설이 2위, 신체에 대한 성적 평가나 비유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170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 상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은 조직 내의 권력 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직무상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행이나 신체 접촉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저항했을 때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당하고서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이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는데요. 대응을 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커지면 인권위에 진정을 하거나 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되고 문제인식도 커졌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당황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직장인들의 고충도 큽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 등을 호소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됩니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예, 일명 방관자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신은 성희롱의 표적이 아니지만 피해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 목격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등 분쟁과 다툼 속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뛰어난 인재가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희롱으로 인해서 조직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2차적인 무형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왜곡된 조직 문화가 결국에는 성희롱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일수록 성희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 배려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희롱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인터넷을 통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중에는 대화 수위에 따라 축구 심판처럼 옐로우 카드 또는 레드 카드를 든다는 의견 외에도 옛날에 밤중에 실례하면 머리에 키를 씌웠듯이 성희롱 가해자 머리 위에 키를 씌워서 회사를 돌아다니게 한다. 이런 재밌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발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회사원들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회사의 사례를 통해서 좀 실질적인 성희롱의 예방법과 대처법 알아봤습니다. 평소 성희롱 예방 조치가 잘 돼 있고 조직원들의 남녀평등 의식과 성인지 수준이 높은 경우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요? 지난해 성희롱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D공단입니다. 다른 지점에서 전근온 이 과장은 여직원들 어깨에 손을 얹거나 스스럼 없이 성적 농담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지선 씨는 살 좀 빼야지. 뚱뚱하면 임신도 잘 못한대. 살 좀 빼자. 과장님, 결제서류요. 내일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어떻게 되죠? 그거? 섹시 흥분? 재밌지? 재밌지? 결국 문제는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간 직원들은 장소 특성상 의자를 붙여 다닥다닥 붙어 앉았는데요.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한 여직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직원이 좁은 자리를 빠져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 이 과장은 여직원의 허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여직원을 무릎 위에 앉힌 듯 보기에도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평소에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 분위기 살리려면 그 정도는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게 좀 안타까워요. 야, 이거 니네 회사 아니야? 맞아. 니네 회사 그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평가 대상도 받고 그랬잖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고 윗분들도 권위적이지도 않고 성희롱 교육도 잘해서 서로 잘 대처하거든. 근데 새로운 과장님이 회사 분위기 살린다고 하다가 그러신 거지. 분위기 살리는 거와 성희롱은 다르지. 피해자가 상처를 받잖아. 맞아. 실제로 어떤 기관에서 그 여직원한테 살을 빼라고 계속 말을 하고 다이어트 정보까지 준 상사가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판결받은 사건도 있었어. 와, 진짜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 상사는 자신의 딸도 살이 쪄서 그 여직원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랬다는데. 그건 아니지. 지속적이고 반복된 외모평가도 성희롱이야.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잖아. 가벼운 외모평가도 성희롱이 될 수 있어. 물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모두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성적 언행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끊어줘야 돼. 다들 사소하게 시작한 건데 문제가 커지는구나.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어? 그게 말이야? 입 아프다니까. 울트라 스펙타클 어메이징한 이 노트북에 결말이 다 들어있다니까. 자, 뉴스 큐!
결국 여직원회의 문제 제기로 사내 고충상담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해자는 특별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매우 불쾌해했는데요. 그러나 가해자의 성적 의도보다 피해자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득하자 나중에는 본인이 무리를 일으킨 사실에 사과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해자는 징계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충격을 받은 여직원에게는 휴가가 주어졌고 복귀 후 다른 동료들의 배려 속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고 사내에서도 성희롱 구제 가이드라인이 있어 회사 측의 대응도 적절해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법을 살펴보면 동료들끼리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 패설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동료들 간에도 존칭을 쓰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성희롱을 막기 위해 회식 자리에서도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데요.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끝에 더 이상 성희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 효율이 높아져 다른 기관보다 더 좋은 영업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사과와 화해로 끝이 났지만 원칙적으로 조직 내 성희롱 가해자는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덕분에 성희롱 사건을 무리 없이 해결한 D공단. 교육과 홍보가 잘 돼 있고 구성원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지력도 높아 기관이 적절하게 조치해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선배 회사랑 순순해 회사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그러게 순순해 기관처럼 대처 방법이 있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순수야, 너희 직원들이 사전에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했으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았을까? 글쎄, 사실 단호하게 의사표시를 하라는 교육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직장 상사인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럴 땐 좀 자기만의 방법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해봐. 아, 내 경험 얘기해줄까? 얘기할 때 꼭 어깨에 손을 올려놓거나 팔을 잡는 부장님이 계셨어. 내가 살짝 몸을 빼면서 좀 불편해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잠깐 어색하긴 했지만 허허 웃으시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시더라고. 아, 나도 우리 부장님께 메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여자분이시거든요. 근데 나만 보면 요즘 초콜릿 복근이 인기라고 너도 식스팩 있냐, 왕자 새겨지냐, 위통 좀 벗어봐라.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말하는 것도 어렵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싫어서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당황스럽긴 해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답장 주시던데요. 와, 잘했네. 결국 서로 자신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네. 선배, 이제 알겠어? 무심코 한 성적 언행이라도 주변에서 적절히 경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걸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고.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건데 정말 잘못한 게 맞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아, 정구가 원래 착했잖아. 눈치가 좀 없어서 그렇지. 맞아. 이제 정말 그러지 말자.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건배? 예, 건배. 자, 건배. 아이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성매매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여성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얼룩지게 하는 성매매는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성매매로 빠져드는 길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50% 이상이 조건 만남이나 채팅을 통해 성매매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성매매로 학창시절의 꿈과 행복을 빼앗긴 아이들은 급기야 귀중한 목숨까지 잃기도 합니다. 뭐해? 그냥 있어요. 지금 만날까? 전에 만났던 대로 나와. 알았지? 기다릴게. 청소년 성매매. 언제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학대와 폭력, 차별과 빈곤의 덫에 갇혀버립니다. 성매매에 가담한 어른들은 엄연한 범죄자입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학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그런데 최근에 청소년 성매매에 신종 루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을 추천하고 대화하는 랜덤 채팅 앱. 이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랜덤 채팅 앱 이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스마트폰 어플로 이용해본 적 있습니다. 불편하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새로운 친구 사귀고 싶어서 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뭐 성매매 강요 같은 메시지를 보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삭제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어플을 삭제했었어요. 수락하거나 나가거나 성매매의 굴레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을 참지 못하고 가출한 A양. 어느덧 가출한 지 한 달째. 갖고 있던 용돈도 다 떨어진 A양의 눈에 뜨인 랜덤 채팅 앱의 광고 메시지. 몇 살이야? 18살이요. 일자리 구하고 있니? 네. 내가 용돈 줄게.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나와. 망설이는 A양에게 또다시 올리는 광고 메시지 울림.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 보내줄게. 어때? 성매수자가 원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준다는 유혹.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상황에서 A양은 고민합니다. 나갈까? 아니면 그냥 수락할까? 성매매 관련 혐의의 182개를 분석한 결과 94.4%가 조건 만남 서비스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채팅앱 쪽지 내용 중 30% 이상이 성매매 업체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낸 성매매 유인 광고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 등장한 700여 개의 랜덤 채팅앱. 대부분의 앱은 개인정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할 수 있으며 채팅의 대화 내용 저장 기간도 1개월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가출 10대 청소년들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매매를 경험한 10대 중 가출 후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초 성매매 시기는 평균 연령 16.2세. 더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성매매에 갇혀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청소년 성매매를 한 사람들에 대한 실제 처벌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한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녀가 성매매에 노출되었거나 주변에서 가출 청소년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출 청소년이나 성매매 위험에 빠져있는 청소년을 목격하면 지역번호와 1388을 누르고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일시보호소나 쉼터를 알아본 후 소개해주세요. 둘째, 자녀가 잘못된 유혹에 빠져있다면 자녀와 충분히 상의한 후 112나 117에 전화해주세요. 셋째,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신고해주세요. 치료 재활교육에 참가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82.4%가 성매매를 반드시 그만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지만 어떻게 그만둘지 몰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관심뿐만 아니라 학교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매매 예방 활동을 전개하면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문화를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매매는 나쁜 것입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성적으로 대성하는 반인권적 문화는 우리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어떤 이유에서든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덫에가 침범합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길은 우리 어른들의 최소한의 관심 그리고 최대한의 이해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성문화의 현 주소. 잘못된 성문화와 의식에 대한 해결 방법 도대체 없는 걸까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성문화를 위해 성매매 제로 지금 출발합니다. 성매매요? 그거 돈 주고 성거래하는 거잖아요. 그거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성접대 문화가 문제가 아닐까요? 성매매를 금지하면 오히려 성범죄가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성매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로 들어선 이후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도 크게 발전됐고 또 인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 남성들의 절반 58.5%는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2007년에 실시한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연간 성구매 건수는 약 9,400만 건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통계네요. 그렇습니다. 접대를 위해서 혹은 친구를 따라서 아니면 해외 출장 중에 또 안마하러 갔더니 기러기 아빠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등등등등 참 변명도 다양하고 많은데요. 이렇듯이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집중 단속과 홍보를 통해서 성매매는 불법이다, 그리고 사회적 범죄 행위다라는 국민의 의식은 증가가 됐습니다. 하지만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남성들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정책 지지도는 63.3%인데요. 남성이 47.8%, 그리고 여성이 80.9%가 정책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성별에 따라서 참 격차가 크죠? 자, 성매매. 왜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성매매 제로가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성매매를 하는 것일까 궁금했다. 그래서 직접 찾아 나섰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못 해봤냐고. 같이 시청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색다른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요. 알고 보니 성구매자는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업 조태상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사업하다 보면은 편하게 또 이해하게 되고 남자들이니까 이 안마 실수도 가게 되면 통하잖아요. 저도 알죠. 잘못하면 걸리는 것도 알고 사실상 보기 좋지도 않고 나쁜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거래처 사람들만 들여보냈는데 그쪽에서도 제가 꼭 뒤로 빠지는 것 같잖아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여기 또 한 사람의 성구매자.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먼저 경험했던 남성들이 이용 후기를 올려놓기도 하고요. 업소 위치를 상세히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여성이 얼굴 생김새라든지 몸매를 갖다가 상중하 이렇게 평가에 올려놓던 건 기본이고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일반적으로 성구매자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안정되고 학력 수준이 높은 30, 4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도 존스콜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혼 직장인이 가장 많다고 한다. 그리고 최초 성구매 경험 연령은 22.1세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특정 부류 사람들만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며 남성 중심의 왜곡된 사회 문화, 유흥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다들 아실만한 분들이 왜 이러실까? 그래서 또 찾아봤다. 성매매 어찌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화되어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인터넷 등의 발달로 변종 성매매가 늘어가는 환경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마음만 먹으면서 한참 뛰어놓고 있으면 자기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얼마 준다 하는 그런 얘기에 다 몇 분만에 엄청 많이 와요. 이 밖에도 티켓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전화방, 안마시술소, 이벤트사, 결혼상담소, 직업상담소에서조차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특정 다수와 이메일 채팅이 가능해진 PC방은 성매매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근절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또 한 가지, 바로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와 인식이었다. 사실 청소년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걸 아는데 성인은 좀 다르지 않나요? 다 큰 성인들이 서로 원해서 합의하는 건데, 그리고 노래방 2차, 안마방 이런 걸 접대다 뭐다 해서 주변에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범죄라고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나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성매매 행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보면요, 이 향락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남성 3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53.4%,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남성들의 잘못된 성의식 도대체 무엇인지 성매매 제로가 살펴봤습니다. 성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성매매는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성구매를 정당화한다. 이런 생각 괜찮을까? 말도 안 된다.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류도 많다. 남성들은 직장 생활이나 가족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
갈등 해소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다양한 오락 활동을 한다. 특히 직장 동료들 간의 공식, 비공식적인 술문화, 놀이문화에서 여성을 놀이의 도구로 삼는 것이 문제인데 여성을 놀이도구로 삼는 일 물론 말이 안 된다. 또한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의 인식 중 하나로 성은 소비사회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역시 말 안 된다. 또 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접대는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또한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와 성의식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전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런 남성의 성의식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고쳐지지 않는 한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성구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남성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성매매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 사회의 팽배해 있는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까지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누구나 이 성매매 방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매매 방지법은 2004년 9월 23일 이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됐는데요. 성매매 알선 같은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업주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과 달리 성구매자와 성매매 업주를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본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네, 자 여러분, 남성들의 잘못된 성의식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만큼 잘못된 것인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없는 주말이 무료한 김씨. 시간이라도 때울 겸 채팅 사이트에 접속했다. 자, 그런데 어쩌다 보니 한 고등학생과 채팅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씨는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 용돈을 줄 테니 만나서 같이 놀자는 조건 만남을 제안해본다. 그런데 김씨의 농담에 마음이 상한 상대는 채팅방을 나갔고 김씨 역시 채팅이 지겨워져 접속을 끊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집으로 인근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와있다. 죄명은 성매매 권유 및 성매매 미수. 정말이지 황당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을 더듬어봐도 도대체 제가 무슨 성매매와 연관이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는 상당수의 성매매가 인터넷 채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히 성매매의 90% 이상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규정도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0년, 즉 올해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보통 미수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미수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미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 주요하게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다 성매수 권유를 받았을 때 클릭 한 번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뉴스키퍼라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센터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혐의가 파악되는 대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된 글의 성매매 관련성 여부를 경찰에서 판단하여
만약 그것이 성매매와 관련되었다고 보여진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무심코 던진 성적 농담 한마디도 성추행이 되고 성매매 권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새로운 성매매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의 인터넷 성매매 사각지대는 없어진다. 김씨의 죄명, 성매매 권유 및 성매매 미수, 100만 원 벌금형 확정. 오늘도 채팅 매니아 박구는 인터넷 채팅 삼매경에 빠져 있다. 며칠 전 알게 된 채팅녀와 제법 가까워졌나 보다. 핸드폰을 꺼내들고 무언가를 저장하는 걸 보니 그녀의 번호를 딴 모양인데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친구와 술을 마시는 박군. 드디어 채팅녀에게 전화가 왔다. 그런데 자신과 친구가 잘 곳이 없다고 하룻밤만 재워달란다. 이게 웬 떡이란 말인가? 두 커플은 합석을 하게 되고 거나하게 취한 두 커플은 모텔방을 2개 잡아 각각 방으로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간다. 큰일이다. 저는 성매매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 같은 건 준 적 없어요. 그저 잠잘 데가 없다고 해서 재워준 거거든요. 물론 반값도 제가 계산해줬다고요. 잘 것 없는 애들한테 호의를 베푼 것 뿐인데 정말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이런 아직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자, 지금부터 자신의 죄명을 똑똑히 알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아동 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잠잘 곳이 없던 청소년에게 모텔을 잡아주고 성관계를 했다면 모텔비가 불과 2, 3만 원 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해당 청소년에게는 성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비교적 중한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소년 성매매를 하면서 PC방 비용을 대신 내주고 모텔비를 지불한 것도 성매매 대가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군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꿈에 그리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길동씨. 인턴 3개월째에 들어서며 나날이 익혀가는 업무는 즐겁기만 하나 그에겐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직장 상사와 함께하는 회식 자리. 길동씨의 상사는 회식만 하면 2차부터 남자 직원들을 데리고 성매매 업소로 향한다. 성매매가 불법이란 것을 잘 알고 있고 돈으로 성을 산다는 행위 자체가 기분 나쁜 길동씨로서는 회식 때마다 상사의 성매수 강요가 가장 큰 스트레스다. 아휴, 제가 성매매 업소 출입이 싫다고 하면은 부장님은 막무가내로 끌고 가세요. 상사라는 직위를 내세워가지고 그 반 협박을 하듯이 해가지고 가시니까 결국은 따라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가고 싶으면 혼자 가면 될 텐데 진짜 저는 업무 스트레스보다 이런 회식 자리가 더 큰 스트레스예요. 정말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라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부장님 때문에 지금은 여기 그만두고 싶다니까요.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한 생각 외로 성매매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성접대 문화로 인해 성매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접대, 회식 문화는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성접대 문화는 청소년 성매매 노출의 문제라든가 성범죄 증가, 인권 침해, 가족 파괴,
성병 등 건강 위험, 성산업 규모 확대,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 성접대로 인해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낙인된 성매매 여성이 치러야 하는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상사 탓에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는 길동씨. 하지만 이후에 어찌되었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은 피해갈 수 없다. 잘못을 알면서도 행한 길동씨. 피해자라고 외쳐도 당신은 유죄. 일병 휴가를 나온 홍일병. 같이 휴가를 나온 선임의 권유에 안마 시술소로 따라 나섰다. 그런데 앞불사 불시에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적발되어 증거 사진을 찍히고 조서 작성을 받게 되었다. 민간인도 아닌 군인 신분으로 법을 어기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홍일병.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저는 사실 성매매가 불법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다들 휴가 나면 안마 시술소나 집장촌에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마음 한구석 불안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군인이라 사회통념상 묵인될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군인은 성매매 방지법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성매매 방지법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홍일병은 현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군 헌병수사계에서 신병을 인도받게 된다. 홍일병은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성매매 방지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군법으로 위법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휴가나 외박 중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휴가나 외박은 취소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육군 교도소로 이송 조치된다. 벌금형일 시에는 최소 4박 5일에서 최대 9박 10일간 영창에서 보내게 된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법을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할 터 육군 교도소나 영창을 다녀올 시 그 기간만큼 제대가 늦어진다는 것도 명심하라. 법 앞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 성매매 사범 홍일병 100만 원 벌금형 9박 10일 영창행 확정.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성매매,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이 농담처럼 권유만 했어도 죄가 된다는 사실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무심코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것은 바로 평상시에 잘못된 성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빨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들의 잘못된 성의식과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매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나 스스로 오해와 편견은 없었는지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요.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미성년자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감소하고 성매매 음성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매매 합법화나 공창제도를 시도한 국가들이 거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1984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호주 빅토리아주의 성매매 여성을 보자. 이들은 여전히 빈곤과 차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인신매매가 활성화되어 국제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태다. 이렇듯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를 감소시키고 인권 침해 문제를 감소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는 말은 성구매자의 입장을 반영한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는 심각한 남녀 불평등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욕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 다만 성의식에 대해 잘못 교육받은 남성들이 성욕을 핑계 삼아 성매매를 정당화하고자 하고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는 악일 수밖에 없고 누구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는 성매매라는 행위를 통해 무시되고 억압되며 박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돈 때문에 발을
들여놓긴 했지만 돈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지옥이더라고요.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나갈 수 있겠지 했는데 그날은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어떤 친구는 몰래 도망치다가 손가락도 잘리고 정말 끔찍 그 자체죠. 또 일단 돈을 지불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일종의 상품으로 전락하는 그 기분.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성매매는 없어져야 하는 사회의 악일 뿐이에요. 국내에서 형사 처벌되는 범죄 행위는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사 처벌해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다.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없을 것이라는 지나친 오해는 절대 금물. 성매매 합법화는 일방적인 남성의 성욕을 위해 여성을 상품화하여 공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성의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성폭력은 증가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 낭비에 국가 인지도 및 경쟁력도 낮아진다. 성매매 할 수도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러분, 아직도 성매매 합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해와 편견을 버리시고요. 아름다운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자처럼 씩씩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별 말씀을 해. 익숙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성매매 피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성매매 후의 후유증,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요? 성매매 후유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베트남 참전 군인이나 걸프 참전 군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손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평생 치유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들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성폭력과 구타, 착취를 당하면서 신체적 건강 상실은 물론이고 성매수자로부터 받는 모멸감, 또한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등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은 아직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성에 대해 미성숙한 상태일 뿐 아니라 이성적 가치 판단도 미흡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통해 잘못된 성의식을 가질 수 있고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건강한 자아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네. 청소년 성매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자,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매매 근절, 절망이 아니라 희망도 보이고 있죠. 그럼요.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성매매 거래량이 확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우리 사회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당면 과제는 이 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지만 이 무엇보다도 성의식과 성문화 전반에 걸쳐서 인식의 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성매매 산업 구조와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의식을 새롭게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성매매,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은 상품이 아닙니다. 사업상의 성접대 문화 사라져야 됩니다. 성매매는 사회 범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성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또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성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면서 합의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매매는 자신은 물론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사회악입니다.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의식, 나부터 제대로 알고 변화의 의지를 가질 때 사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성매매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성매매 제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